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소식을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함께하는 보수의 품격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상임고문 해촉 논란과 대통령 지지율 20%대 하락,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까지 정치권 현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사건본부에서는 강남에서 벌어진 두 건의 10대 투신 사건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인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월 19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장윤선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같은 날이 정말 좋아요. 네. 햇살이 반듯한. 네. 날씨 좋죠 오늘. 그러니까요.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네. 자, 바깥으로 나갑시다. 집에 있지 마시고 반드시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들으시면서. 네. 자,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것이 보도가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고려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군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에서는 러시아 침공으로 정전 중인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가 무기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압박은 계속 해왔거든요. 네, 우리는 계속 거절해 왔습니다. 살상 무기 제공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 윤 대통령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이요.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같은 게 발생을 하면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고현준 평론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시가전이 진행이 됐고 민간인들이 이미 피해를 상당수 입었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대로라면 이미 조건은 다 갖춰져 버린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미국 측의 주장과 또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던 사실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고 네.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면 미국 가잖아요. 그리고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의제 정리를 위해서 미국을 다녀온 이후에 직후에 이런 인터뷰가 나와서 관련해서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닐까.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 이런 요구가 있을 때 그럼 대통령은 어떤 식의 답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의 어떤 특성,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의 지원 그리고 또 인도적 지원 굉장히 그 표현 자체는 바람직하고 정의롭게 느껴지지만 이게 전쟁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건 러시아에 대응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만 160여 개가 넘는다 그래요. 네. 그리고 러시아가 교역 상대로서 그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12교역국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전쟁법 위반 등의 조건을 걸긴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유출된 문건에서도 미국 국방부 문건에서도 나온 건데 포탄 50만 발, 수십만 발을 해외로 반출한 정황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거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언론 보도가 50만 발을 우리가 미국에 대여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방부 문서가 공개된 걸 보면 33만 발을
우리 이제 국내에서 독일의 항구로 네. 이동을 시키는 네, 반출하는 운송 일정표도 나온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 도청을 당한 의혹이 있는 그 내용, 보도된 내용을 보면 김성환 전 실장과 이문희 전 비서관이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 포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를 뭐 지원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국빈 방문 미국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교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그런 네. 얘기도 나왔었고 예.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이걸 좀 우려하는 그런 얘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미국, 그러니까 서방에서 미국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응했느냐 네. 이걸 봤을 때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임실에 있는 이 탄약창에서 이 포탄이 155mm 포탄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반출이 돼서 진해항으로 가서 거기서 독일로 가고 있다라는 정황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물론 국방부에서는 여기서 뭐 정확히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다가 뭐 SBS 보도도 있었지만은 이 풍산에서 공시한 내용을 보면 이 한화에다가 2년에 걸쳐서 뭐 40만 발로 추정이 되는 이 포탄을 제공을 하고 그 포탄이 이제 폴란드 수출되는 그런 상황까지 네. 정황까지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탄이 이미 지원에 들어간 게 아니냐. 어떻게든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냐. 물론 이게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건 알 수가 없겠지만 네. 우선은 폴란드나 유럽, 미국을 우리 포탄으로 지원해서 채워놓고 미국이 원래 자기네들 가지고 있던 것을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게 진행이 돼도 걱정스러운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천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그럼 우리 군이 그럼 파병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메시지라는 것은 파급 효과라는 게 워낙에 큰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보여줬던 이 전략적 모호함 네.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챙겨왔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걷어지는 것 같아서 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다층적 차원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안보 불안과 전쟁 위협 고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북한은 계속 쏘고 있잖아요. 네.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많이 쏴가지고. 그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의 그 어쨌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전투력을 좀 살펴봐야 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전략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그러면 될 수 안 있는 되는 것인 거잖아요. 네. 특히 지금 특히 포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께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작년에 우크라이나 갔었잖아요. 대선 끝나자마자. 네. 이때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네. 밝혔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경제 문제예요. 네.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있지 않습니까? 현대, LG, 삼성, 팔도, 도시락 라면 이거 어떡합니까? 오리온, 초코파이 이런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사실은 그 경제도 사실은 안보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국익에. 그럼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하고 대만 문제예요. 이 양안 갈등 문제 이것도 실제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슈인데 이것도 또 언급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겠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텐데 네. 그때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의 초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포탄 문제 한번 거기에 연결시켜서 지켜보게 된다면 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 마스크 대란 겪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해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이 전시 상황이 좀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포탄이 부족합니다. 포탄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를 향해서 압박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포탄 좀 네, 대여해달라, 뭐 빌려달라, 네.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 계속 아니, 하고 근데 있는데 포탄 꿔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모호하죠. 모호하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 전략 자산을 판매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뭐 대여한다고 그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포탄을 만약에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예. 뭐 수출한다고 치더라도 그럼 과연 우리가 반대급부로 뭘 얻을 것이냐.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전시 비축 물자가 나가는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안보를 어떻게 지켜줄 것이냐 미국에 물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IRA나 아니면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안보적으로도 끈끈하게 가는데 그럼 경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내서
이 포탄 지원 같은 것도 지렛대 삼아서 우리가 뭔가 제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일 정상회담 그 전 상황과 좀 비슷해 보이는 게 그때도 우리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이 지원 해법 그 해결 해법을 3자 면제로 내놓으면서 물컵의 반을 우리가 물을 채우고 갔단 말이죠. 반을 채우고 기대한다고 갔는데 그게 좀 어긋나 버렸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탄 지원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미국에 맞춰가지고 물컵에 물을 채워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반을 미국이 채워줄 것이냐 안 채워줄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야기가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경제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가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네. 한 부분이 잘못됐을 때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IRA 반도체 뭐 지원법 등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미국과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어제 그 전기차 보조금 미국에서 얘기 네. 나왔을 때 우리 차들 전혀 혜택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하나씩 나오는 것들이 대통령이 스스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디 이 영업사원이 성과를 잘 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뭐 발언이나 나와 있는 내용들로 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지금 전국적 규모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핵심 요구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경매를 중단해 달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근저당이 설정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입주했을 때부터 이 빚더미에 있었던 그런 집이라면 이 빚을 이제 못 갚고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이면 순위가 전세입자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한 그 금융권에서 먼저 다 회수해 가요. 그렇죠.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 집에 살던 사람은 그냥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게 경매 중단이고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피해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걸 빨리 내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을 보면 우선은 뭐 경매 연기 요청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기 요청하면 그다음에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 빚을 뭐 싸게 이자 저리로 빌려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좀 여유를 줄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래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냐 이거예요. 다시 또 빚을 내서 그 빚을 어떻게든 갚아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동안은 정부에서 이런 사안이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제대로 못 내놓고 3명이나 젊은이들이 네. 숨진 다음에 부랴부랴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느냐. 네. 제대로 된 근본적인 대책 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대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제도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만 주로 피해자들이 2030 젊은 세대 청년층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네. 이제 지금 자꾸 이게 스스로 이 피해 대책위 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제발 목숨은 버리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눈물이 맺힐 정도인데요.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일시적인 대책이죠.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경매 뭐 연기 혹은 중단 그리고 금융권에 이게 이제 뭐랄까 제재 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금융권에 요청한다 정도가 되는데 뭐 금융업 자체가 이제 규제 사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 따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이지만 이게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뭐 법적인 형평성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피해자 대책위에서도 이 특별법 제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 법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국회가 결국 국회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대통령실과 국회의 관계가 뭐 하나 제대로 이 뭐랄까 협치를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못 보고 있잖아요. 만나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야당에서 단독에서 법안이 올라간 것들은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을 계속 우리가 봐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미봉책이다 지금 급하니까 때운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앞으로 벌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장기적인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당장 이거 뭡니까? 기본적으로 보증금은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보증금 다 떼이고 이게 쫓겨나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긴급 주거 대책 같은 것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권이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 지시가 있었는데 실효적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네. 이걸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제 방법이나 지원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그러니까 점검해서 좀 대책을 알려달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 고윤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이런 대책들이 피해자들이 볼 때는 미봉책이고 당장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길거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 인천 미추홀만 하더라도 대책위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2,083채라는 건데 네. 이건 또 수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워낙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돈을 잃는 것도 잃는 거지만 당장 들어가 살 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관련해서 그 지금 시간을 확보하는 정도의 대책이 나온 겁니다. 그럼 그 시간 안에 정말로 제대로 된 대책이 되어서 피해 입으신 분들이 그 피해 입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은 굉장히 요원한 거잖아요. 네. 결국 빚을 낼 수 있게끔 해주겠다, 저리로 빌려주겠다라고 하지만 이번 한 번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자꾸 이제 미래의 문제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네. 사실은 어쨌든 이게 터졌을 때 즉각적으로 좀 대처하지 않은 문제도 좀 지적을 해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빌라왕 이런 문제가 지적된 게 굉장히 오래전 아닙니까? 네. 걱정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 빨리 와라, 귀국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에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서입니다.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예고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관측은 귀국을 뭐 당장 뭐 다음 주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고 개인적 일탈이고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서 민주당도 오늘 당 최고위를 보니까 뭐 고민정 최고위원, 송갑석 최고위원이 빨리 들어와라. 그러니까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없다. 억울함 호소할 게 있다면 국내에 들어와서 직접 해명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귀국을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고 당 지도부뿐만이 아니고요.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입장을 오늘 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외국에서 기자회견 하겠다는 태도 이 당의 전직 대표로서 또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다. 이렇게 꼬집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고하고 출당 조치를 했던 전례 이걸 생각해봐도 너무나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 김종민 의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문제 있는 분들은 일단 자진 탈당하고 나중에 확인되고 나면 다시 복당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고민정 최고가 오늘 최고위에서 했던 얘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면 들어와서 해명하면 될 것이고. 탈당 요구했습니까? 탈당 요구는 아닌데 최소한의 잘못이라도 있으면 와서 처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불출마 선언을 했던 오영환 의원 예를 들었어요. 네. 이렇게 후배들은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선배 정치인이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뭐 할 거다 아니라 뭐 모든 정치권에서 들어와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게 녹취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녹취들은 송영길 대표가 직접 이 돈봉투 건에 연루가 돼 있거나 적어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 이 녹취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 타이밍을 두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검찰에서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끄집어낸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 녹취라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검찰발이 아니면 무엇일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책임 있는 선배 세대의 정치인으로서 자세를 분명히 좀 보여줘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지적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친명 비명 상관없이 그렇죠. 민주당 안에 전반적인 민주당 기류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는 예.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는 다 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설령 억울한 일이 있다면 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또한 방법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사안을 민주당이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내년 네. 뭐 총선 결과도 결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기회에 뭐 정당 개혁이나 정치 개혁의 기회로 이걸 좀 삼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 대의원 제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뿌리를 내리고 네. 있는 상황인데 개혁 대상이다. 뭐 대의원 제도가 옛날에 뭐 필요했던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호남에 집중된 그런 당원들에 대해서 그 당원 목소리만 담게 되면 안 되니까 대의원 제도 전국적으로 만든 것인데 네.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당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국적으로 많은데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제도로 바꾸게 된다면 이런 돈봉투 뭐 대의원들을 향한 겨냥한 이런 식의 뭐 금품 수수 이런 것들이 진짜 사라지지 않겠느냐. 정치 개혁 정당 개혁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잠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위의 통행량 늘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인데요. 한남에서 서초까지 4km가량 정체고요. 판교 진출로 부근에서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도 역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죽전 부근에서 수원까지는 10km 넘는 정체 보입니다. 한편 동탄 분기점 부근에서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요. 이 작업의 영향으로 동탄 분기점에서 오산 나들목까지 2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오산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오산에서 남사까지는 8km 구간 더딘 흐름 보입니다. 반대 서울 쪽입니다. 안성 분기점에서 수원까지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오산에서 기흥 동탄까지도 역시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는 상태고요. 금토 분기점에서 정체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대천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 있었습니다. 대천 휴게소에서 광천 부근까지는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 이 일대가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호 기자, 고현준 평론가와 함께 계속해서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죠. 국민의힘 최고위원인데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까? 예, 태 의원이 어제 이제 공개된 월간조선 5월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KBS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김구 선생은 마지막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암살됐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다룬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일성이 공산정권을 세우려고 김구 선생을 이용한 거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있잖아요. 일단 두 군데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적어도 KBS 역사저널 그날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네. 역사저널 그날이 이런 확인 없이 썼을까요? 그리고 방송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국가보훈처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국가보훈처 공훈전자 사료관에 보면요. 김구 선생에 관련해서 분단을 반대하면서 통일국가 추진하다가 남북한이 각각 정부 만드는 단계에 이르자 마지막으로 남북 협상을 선택했고 48년 오늘이죠. 4월 19일 날 평양으로 가서 대표자 회의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62년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까지 추서가 됐던 김구 선생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이게 미 군정 또 소련군 들어와가지고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 이 선생이 계속해서 이 통일을 주창했었고 또 통합을 주창했었고 임시정부에서부터 이미 좌우 합작을 만들었던 그 전력이 있었던 김구 주석 당시에 네. 그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 앞에서 북한에서 무언가를 배웠다고 해서 네. 그 정보를 가지고 태영호라는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이건 온 국민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헌법에도 4.19 정신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헌법 정문에 나오는 게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부정하는 발언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 개인 태영호거나 아니면 학계에서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 태영호라면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집권 여당이 최고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무언가 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 본인을 윤리위원회에 스스로 제소를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정치권이 해석합니까? 지금 그 뭐 태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내일 당 윤리가 공식 출범하는데요. 여기서 네. 이제 어떻게 다뤄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윤리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 징계했던 윤리의 모습이나 또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과거에 있었던 결정이나 또 이번에 최근 지도부의 결정을 비춰봤을 때 이게 그 수준에 마치 합당한 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게 국민들의 비판 또 당내에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뭐 당 내부에서도 오늘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80여 년 전 김구 선생의 통일 노력이 김일성에 이용당해서 한 것이라면 21세기 국민의힘도 김일성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거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어요. 세게 하셨네요. 네, 세게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어제 김기현 대표도 이 사안이 좀 급하다, 위중하다 이건 좀 파악을 했는지 어쨌든 태영호 최고위원을 불러서 경위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역사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취지로 경고를 했는데 이게 경고로 머물지 아니면은 윤리에서 어떤 결정이 내릴지 이건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이해하고 100분 이해한다고 해도 태영호 의원이 역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김구 선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에서 배운 것이 맞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자가 KBS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월간조선에서 인터뷰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형태로든 지적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월간조선이란 매체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출판이 되어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물론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이런 인터뷰 내용은 본지의 방향과 편집 방향과 뭐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표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칼럼의 경우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렇게 네. 고스란히 실려서 나왔다라는 부분도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뭐 의도가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끊이지 않습니다. 뭐 곧 징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수위에서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내부 문제가 뭐 돈봉투, 뭐 전광훈 목사 지금 뭐 말씀드렸던 지도부 망언 등등 이렇게 막 정치권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이른바 이제 제3정당, 제3지대 출연 여부가 좀 본격화되고 있다 나오고 있는데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돕겠다 이렇게 나섰네요. 네, 이제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이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를 한 거고 토론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년 총선에 신당을 출범시킬 생각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저는 한다고 말씀드렸다. 뭐 어떻게 될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 부인하지 않았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금 전 의원이 용기를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니까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우려고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태섭 전 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수도권 중심 30석 신당 이 발언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후보자들이 나오면 그 정도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제3당 특히 수도권 중심의 30석의 신당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3당에 대한 관심 이게 뭐 정치권에서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3당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정치권이 꾸준히 갖고 있었던 건 늘 아닌가 있었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금태섭 의원의 그 이력을 보면 과거 이제 안철수 신당 얘기할 때 네. 제3당 뭐 3지대 뭐 얘기할 때 그때 안철수 의원 세력에 결합해 있었던 네, 인물이고 그 캠프에 있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의원 활동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저런 경험을 다 했다. 따라서 제3지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적합하다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당층 30%를 겨냥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글쎄요. 대한민국이 존재한 이래 무당층 30%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무당층 30%가 선거철이 되어서 선택을 할 때도 무당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인가, 또 그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지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 30석이라고 하면 이거 엄청나게 큰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호남권에서 네. 그 정도 의석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또 그때 한계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전 제시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인원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진보 보수 총 아우르는 인사들이 많이 참석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이제 어찌됐건 주도하는 인물이 됐기 때문에 비전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정당이라는 게 결국은 정권을 얻고자 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또 누가 있느냐, 이것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장에 있었던 토론자들은 좀 다른 입장을 얘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30석 너무 많다. 3석이라도 일단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좀 국민을 대신해서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여기에 정치가 노력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선거제 개편하고도 물리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있어서요. 맞습니다. 뭐 지켜보죠. 자,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현대차 타격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기사로 실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30대 뭐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앤드루 스캇이라는 네.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보조금을 못 받게 된 현대차 뭐 이 사려는 생각을 접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결국 현대차에 타격이 될 거다, 이런 기사가 실린 겁니다. 결국에는 블룸버그 통신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대차 전기차 모델이 외면받는 거 놀라울 것이 없다. 많은 소비자가 이번 보조금 지급 조치로 신차 구입 계획을 바꿀 거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내년 한 말에야 네. 55억 달러 규모의 조지아 새 공장을 준공해서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상용 자동차는 이 적용 안 받기 때문에 리스 시장이나 이런 것에 현대차가 좀 집중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걸로 좀 되겠느냐. 네. 결국 미국차 진입 장벽이 몇 년간은 계속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것도 다시 앞에 주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좀 없겠느냐, 이런 물음을 솔루션을 할 수밖에 찾아야 없습니다.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지금 박정호 기자가 얘기해준 그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라는 것을 구입할 때 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택의 네. 요소에 있어서. 네. 그런데 우리 돈으로 990만 원 정도 되는 보조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량 성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환경이 비슷하다고 봤을 땐 절대적인 어떤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이상 그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대차 기업뿐만 아니라 네. 우리 정부의 또 역할도 여기 분명히 필요하다. 이 부분을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정상회담 가셔서 요 중국산 배터리 문제 죄송합니다. 이 배터리 문제를 잘 좀 해결하고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호 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고현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말씀드리겠습니다. 366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디저트송으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해요. 바람이 불어오고 햇살이 눈부신 곳으로 가고 싶으네요. 저도요. 잠시 노래 들으며 환기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수준이나 실력 따위가 상당하다고 자처하거나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뜻할 때 한다 하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은 서울에서도 한다 하는 집안에서 자랐어. 또는 이번 대회에는 한다 하는 선수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다 하는을 글로 쓸 때 한다와 하는을 띄어서 쓸지 아니면 붙여서 쓸지 망설여질 때도 있는데요. 이것은 관형사로 한 단어이기 때문에 네 음절 모두를 붙여서 씁니다. 또 어떤 분야에서 두드러지거나 대표로 꼽힐 만한 기업을 가리켜 말할 때 내놓으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내놓으라 하는이 맞는 표현입니다. 바로 나다라는 의미로 자신 있게 말한다는 뜻이고요. 어떤 분야를 대표할 때 씁니다. 내로라 하는 재계의 인사들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재주나 능력이 남보다 뛰어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구로 난다 긴다 하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학술회의에는 전 세계에 난다 긴다 하는 학자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늘은 실력이나 능력이 뛰어난 것을 가리키는 표현들을 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하늘이 맑은 중부지방은 기온도 크게 올랐고 볕이 강해서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동안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여름만큼 기온이 오를 전망인데요. 서울과 대전이 28도, 대구 26도, 광주 25도, 제주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11도 정도 높겠고요. 동해안은 강릉 21도, 울진 17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선선한 동풍이 높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현상 때문이고요. 내일도 대전과 강릉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지만 중북부 지역은 내일 흐려서 서울 20도 등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은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도 조금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북쪽으로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중부지방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낮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학살 등이 일어난다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자 대통령실은 가능성이 희박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언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개시를 미루고 이미 경매가 진행됐다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2명 더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추가 확진자가 모두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저희가 아주 옛날에 사회부터 취재했던 이슈인 것 같은데 아직도 논란 중이군요. 의학계, 플랫폼 업계, 그리고 정치권, 신경전이 점점 과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작 소비자인 환자들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플랫폼 업계, 의학계 입장, 또 정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플랫폼 업계에서는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완전히 허용하자라는 걸 요구하는 거고, 의학계는 이제 국내 보건의료 체계와 약국 생태계를 플랫폼에 올가매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여기에 수가 문제도 좀 있는데 비대면 진료 수가가 기존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 관리료가 들어가요. 30%가 추가가 돼서 130% 들어가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지금 150%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제 허용을 하되 재진 환자로만 한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99%가 초진 환자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게 초진을 제외하고 시행을 했을 때 이걸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지적하신 대로 정말 수년 전부터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되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자리 잡지 못했고 계속 좀 공회전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 거잖아요. 이제는 근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게 됐고 3년간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1,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팬데믹이라서
잠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거라서 네. 코로나 종식을 선언을 하게 되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요. 조만간 WHO에서 비상사태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불법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좀 업계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사실은 의료 이용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섬 많은 네.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막 그 의학선이 가서 이렇게 네. 진료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에 대해서는 좀 정부 당국이 특히 국민의 또 소비자인 환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경험해본 분들의 만족도는 높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설문조사에서는 네.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62.3%, 향후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은 87.9% 달했습니다. 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14일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하자라는 대국민 서명에 들어갔는데 어제 저녁 기준으로 서명 참가자가 6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이든 이제 병원 문턱을 낮추고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라는 게 이게 핵심인 건데 네. 그 실제로 바쁜 직장인분들이 퇴근 후에도 16% 넘는 이용률을 보였고요. 그 새벽에도 10% 이상이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시간 내서 나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바로 아기 엄마들입니다. 네. 그 소아청소년과가 이번에 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1분기 이용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도 이런 대목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도서 지역 주민들 네. 특히 또 아이들을 데리고 멀미하는데 배 타고 2시간이나 나가야 되고 이런 맞아요.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또 절실한 분들이거든요. 네. 물론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어떤 그런 오인 처방을 한 사례도 하나둘씩 보도가 되고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증상을 누락했다거나 해당 환자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복용할 수 없는 약인데 그게 들어갔다든가 뭐 소아에게 연령에 맞지 않는 처방이 이루어졌다라는 사례들인데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의료 사고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 사례들 모두 약국에서 2차 확인을 해서 다행히 그 환자가 먹기 전에 시정이 됐고요. 그래서 소비자와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런 부분은 2차, 3차 확인으로 또 충분히 수정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런 거는 감안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발의 차로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아이들이 어릴 때 네. 열은 나는데 이제 진료 시간은 네. 끝났고 그러면 큰 병원 응급실 네. 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큰 병원 응급실 가기 맞아요. 어렵고 가면 또 진료비가 네. 너무 비싸고 이래서 그런 틈새를 좀 일반 국민들이 네. 활용할 수 있게 특히 일하는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 육아에 또 부담도 많고 하는데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정부가 정책으로 잘 살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응급실에 가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한정적이어서 맞아요. 집에서 좀 이렇게 약으로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면 올해 기준으로 OECD 38개 국가 중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일본 가까운 일본조차도 1997년부터 허용을 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서 지역 의료 공백을 타개하는 대안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일단 환자의 의료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특히 이 환자 국민의 목소리가 담기게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자, 제주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도세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도세를 둘러싼 동상이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듣는 국민들,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화를 내고 계시고 네. 근데 또 제주도 딴에는 뭐 이유가 있어요. 이게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겠다는 건데 관광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그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교통 혼잡이라든가 대기 오염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 비용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환경 부담금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제주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정책 과제이기도 하고 민선 8기 제주도지사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내는지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공항이나 항만 이용료로 뭐 10,000원이나 이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있고요. 네. 혹은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숙박
전세버스, 렌터카를 사용할 때 기여금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는 숙박 시에는 1인당 1,500원 정도, 또 렌터카는 하루 5,000원 정도로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도서 지역이나 이런 관광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물론 관광 수입으로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외지인으로 인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제가 보기엔 하잖아요. 쓰레기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네.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렌터카 외지인들이 교통을 잘 모르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외국에도 이렇게 관광세를 부과하거나 원래 있던 관광세를 더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에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맨체스터, 하와이, 태국 부탄 등도 이렇게 관광세를 관광객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또 입도세를 또 추가로 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온라인에는 좋은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국 땅도 돈 내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이 제주도민은 그럼 육지 올 때 육지세 내라, 보이콧하자, 이런 비아냥 섞인 반응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 그 제주 여행 수요가 뭐 일본이나 동남아나 이렇게 해외로 많이 빠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도세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500원을 내든 적든 크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 제주도 관광 물가에 불만을 가지다 보니까 바가지나 잡고 입도세를 얘기해라라는 의견도 많이 보이고요. 또 온전히 환경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지 신뢰를 먼저 줘야 된다. 외국인들에게 더 부과했으면 한다라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요새 홈쇼핑에서 제주 관광상품 많이 팔던데 봄 되면서 예.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지난해 기상이온으로 이상기온으로 네네. 꿀벌이 집단 폐사하면서 양봉 농가들이 발칵 뒤집혔다. 뭐 이런 네.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네.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일 농가에서 벌통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이게 폐사 숫자를 들어보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14일 기준으로 한국양봉협회 소속 농가에 있는 벌통 153만 7천여 개 중에 94만 4천여 개에서 꿀벌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60%가 넘는 수준인 거고 또 충북 옥천에서는 72%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 벌통 하나로 치면은 15,000마리에서 2만 마리 정도가 사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최소 141억 6천만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진 거거든요. 이것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모양이죠. 네, 이게 일단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원래는 그 시기에 꿀벌들이 잠을 자고 월동으로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는데 나와서 꿀을 따다가 이제 체력이 소진돼서 집단 폐사했다. 이런 얘기가 전문가들의 중론이고요. 꿀벌이 사라지면 1차적으로 이렇게 양봉업계가 힘이 들고 또 2차로는 화분을 매개로 하는 과체류 재배 농가들이 비상인데요. 지금 한창 사과나무에서 꿀벌들이 꽃가루를 날르느라 바빠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벌 한 마리를 구경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이고. 그 전국 사과 생산량의 5%를 차지하는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980개 농가에서 304만 6천여 평 규모의 사과를 재배를 하는데 네. 대부분 농가가 벌통을 지금 못 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간힘을 쓰면서 벌통을 구하러 다니는데 네네. 벌통 한 개 빌리는데 5만 원 정도 하던 게 올해는 10만 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부르는 게 값이라서 웃돈을 더 줘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전문가들 중에는 벌들의 꿀을 뺏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벌들의 꿀은 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먹을 거 많잖아요, 사람은. 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미생물 발효로 뭐 비슷한 분자의 꿀을 개발했다거나 뭐 사탕수수, 사과, 레몬에서도 그렇게 꿀의 대체품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민들은 정부에 그러면 벌을 새로 사올 수 있게끔 입식 비용이라도 지원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아유, 벌도 살고 사람도 막 살고 저렇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입도세 관련해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089님께서 주셨는데요. 입도세를 내는 건 괜찮은데 그럼 제발 현명하고 슬기로운 관광지에 관광 물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가지가 너무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강미영님께서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제주도가 입도세를 받는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또 반대 입장을 주셨습니다. 3487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솔직히 제주도 물가 너무 비싸서 관광 비용도 많이 드는데 세금까지 받는다면 관광이 감소될 듯 싶습니다. 이런 의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걱정입니다.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보수의 큰형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홍준표 시장이 해촉되지 않으셨습니까? 예. 상임고문이 원래 이렇게 핫한 자리인지. 예. 어떤 겁니까? 상임고문이. 상임고문이라는 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누가 뭐 상임고문이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자리인데 네. 당에서 예우로 전직 대표나 뭐 원내대표나 네. 전직 정부의 무슨 뭐 장관이나 뭐 이런 한 사람들을 예우 차원으로서 당에 이제 상임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네. 뭐 당에 이런 뭐 자문도 뭐 필요하고 뭐 이런 쓴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쓴소리를 좀 해서 당이 좀 잘 되게 서포트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자리죠. 네. 원래는 더 세게 쓴소리 많이 하셨는데 아닌가요? 그렇게 잘하려면 날 제일 먼저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네. 사인 고문들을 위촉은 하지만은 네네. 해촉하는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쓴소리를 해도 네. 당을 뭐 들었다 놨다 해도 예. 사인 고문이란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혹시 때문에. 김기현 대표한테 전화 안 왔습니까? 좀 살살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방송에서. 뭐 전화하겠지만은 뭐 당에서 뭐 당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전화는 많이 오죠. 아는데 그러나 그 고문이 쓴소리 하는 걸 들을 생각을 해야지 쓴소리 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면 그건 다 안 되지. 예. 그러려고 고문들이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요. 해촉하는 예는 없는데 네. 그 홍준표 그 시장을 해촉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 근데 좀 인간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좀 심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이제 말은 바른 소리를 하시는데 네. 말은 뭐 맞는 말 많은데 네. 이제 어법이 네. 그분이 뭐 둘러하는 그 성질이 아니고 뭐든지 그냥 직설적으로 네. 그냥 홍카콜라 세게 예. 직설적으로 네. 해야만 속이 풀리는 분이니까 네. 그걸 듣기에 따라서 또 그게 홍준표 시장의 매력이고 홍준표 시장이 뭐 말을 비비 둘러서 한다거나 그러면 뭐 네. 남들이 그 말 듣지도 안 하지. 그러니까요. 예. 뭐 지지율 뭐 올린다고 했는데 올라가나 보자. 뭐 그러니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럼 또 당은요. 예.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놓고 아주 그냥 세게. 직설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그런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듣고 소화할 생각을 해야지 또 듣고 뭐 좋은 이야기는 반영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뭐 니 나가라 이러면 곤란하지. 그러니까요. 어제 또 홍 시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했어요. 입 닫고 있을 테니까 지지율 60% 올려봐라. 그건 뭐. 예. 근데 김기현 대표가 출마할 때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 만들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건 뭐 표 얻으려고 하는 소리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안 하죠. 그냥 뭐 선거 때 뭐 좀 좋은 소리 해갖고 좀 표 좀 얻어볼까 해서 한 소리인데
그렇게 안 되지. 근데 지금 보면 당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좀 예. 하나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그 최고위원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태영호 최고위원 문제,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 뭐 전에는 뭐 조수진 최고위원 뭐 이런 막말 퍼레이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당이 좀 제대로 하고 규율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최고위원들의 수준을 말하는 건데 전에는 최고위원을 하려면 뭐 4서이나 5서이나 뭐 이렇게 당의 중진들 네. 그야말로 당의 국회에 그 의원도 좀 오래 하고 해서 말하자면 경륜이 좀 있는 네. 그리고 당원들이나 국회의원 서로 간에도 저분이 하면 좀 좋겠다. 네.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는 이게 집단 지도 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거. 지금은 대표 단일 지도 체제가 돼 놓으니까 네. 최고위원이 이게 영향력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중진들이나 고참들은 출마를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맨날 뭐 초선들이나 뭐 이렇게 뭐 초선이라 그래서 뭐 자격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국회라고 하는 거는 선수가 이야기하잖아요. 네. 군대 가면 밥그릇을 이야기하잖아요. 짬밥이 예, 짬밥. 예, 군대 짬밥순. 서열이잖아요. 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선수가 말하는 거거든요. 예. 국회의원이라는 게 정치 경험.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뭐 다 초선들 뭐 초선도 4년도 못 하고 지금 2년 차 뭐 3년 차 이런 데다가 또 뭐 TV나 좀 나와갖고 뭐 좀 얼굴 자주 팔리고 뭐 이러면 막 이렇게 또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밖에서 당의 최고위원들을 보는 시각이 네. 옛날 같지 않지요. 그냥 그야말로 뭐 사용고문 비슷하게 있으나 마나 뭐 이렇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말을 너무 생각 없이 너무 이게 깊이 없이 그냥 네. 그냥 그대로 그냥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지 않고 말을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이 하는 소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에 부담이 가는 거죠. 당 지도부 그렇습니다. 일원이 당 지도부에 예, 부담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에 부담이 가니까 결국은 당의 존재가 예. 국민들 머릿속에 아주 있으나만 하게 됩니다. 지금 태용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재원 최고는요. 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 이야기했지만 3번이나 실언을 할 때 내가 2번 실언할 때 뭐 제명해라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네. 뭐 2번까지야 뭐 봐줘야지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하면 그거는 본인이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언 3번 했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그만둬야 됩니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본인이 그나마 사과하는 의미 또 책임지는 의미 또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질 건 진다 이런 자세를 보이려면 본인이 내가 본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고 당에 피해를 줬다. 내가 최고위원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최고위원을 물러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진 사퇴해라. 그렇습니다. 네. 그 최고위원을 그만두는 게. 그럼 뭐 또 최고위원이 뭐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또 김재원 책을 한번 해봤잖아요. 네. 한번 해봤는데 뭐 그걸 그 공천 때문에 그렇다고 대구에서 국회의원 한 번 더. 뭐 최고위원 한다고 뭐 네. 공천 주고 뭐 그런 그건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지금 뭐 어차피 뭐 공천 대통령실에서 좌지우지 할 텐데. 그래요? 예? 대통령실이 뭐 무슨 뭐 최고위원 했다고 공천 주고 뭐 그러겠어요. 그 뻔한 이야기인데 뭐 그냥 우리가 돌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김재원 최고위원 본인을 위해서도 그만두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 머릿속에 저 사람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구나. 대개 국민이 이미 책임지지 않는 풍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이미지 오히려 좀 다시 좀 만회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버티면요. 버텨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면 징계를 뭐 당원권 정지를 뭐 6개월 하든 뭐 경고를 하든 뭐라든 하면 다음 공천 때 징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공천 점수에게 기준에 감점 요인이 됩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네네.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좋게 딱 물러서는 거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태영호 최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분이 뭐 북한에서 오신 지가 10년도 안 됐잖아요. 그래 당에 뭐 최고위원 되고 국회의원 되는 거는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데 본인은 아직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덜 돼 있는 분이니까 그럼 본인만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까? 예, 그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초선인데 최고위원 된 거는 그것도 우리가 북한에서 온 분도 최고위원 한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 당원을 시킨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 됐으면 좀 모르면 좀 물어보고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이 그냥 북한에서 와서 국회의원도 되고 최고위원도 되고 하니까 너무 이게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북한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여기 와서는 10년도 안 됐으니까 그 이야기하니까 우리들 정서에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주의를 좀 줘야죠. 대표가 좀 주의를 주고 주변에서 정말 태영을 아끼는 분들이 있으면 그 말 그렇게 너무 하지 마라. 좀 말을 아껴라. 이렇게 좀 주의를 줘야지. 전광훈 목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이 어제 전 목사가 추천한 당원 981명에 대해서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해서 그만둬라 탈당 이제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정리가 좀 될까요? 그런데 전 목사 문제는요 여러 번 나오는데 당원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또 정당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당에서 관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관심을 안 두고 신경을 안 쓰면 돼. 그냥 본인대로 본인이 어차피 정치 목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니까 또 본인이 자기가 그야말로 진보수라고 생각하니까 국민의힘도 보수니까 보수 정당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는 할 말 한다든지 이런 입장이니까 당에서는 관계를 안 해버리면 돼요. 아예. 그래 아예 무시.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본인은 본인대로 한 소리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야지. 그럼 마치 우리 당의 일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상대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당이 아주 빠져나오기 어렵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이나 조국 전 장관 구속 운동이나 이런데 그 운동을 그야말로 보수의 목소리가 나지 않을 때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운동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나 당과의 관계에서는 그거는 전체 보수의 시각으로 운동을 해준 거고 국민의힘과 관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대구에서 상대해서 이런 애들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냥.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딱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정리해도 될까요? 그럼 그렇죠.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단칼에 좀 끊어라. 이런 거지. 우리 당원이 아니시고 그야말로 우리 당의 상임 고문도 아니시니까 상임 고문도 우리 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딱 그렇고요. 근데 전 목사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약간 국민의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다니는 이런 그러니까요. 그분이 스타일이 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그걸 멱살 잡고 싸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둬야지 그걸.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 지지율이 20%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똑같이 낮았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4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지지율이 여권 안에서는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어제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론조사 얘기 꺼냈는데요. 이거 잠깐 듣고 말씀 듣겠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1 대면조사, FGI, 또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합니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합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정말로 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네. 오랜만에 한 소리를 하면 네. 대통령께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역대 그런 일도 없었고요. 여론조사의 수치에 대해서 그걸 누가 그대로 맹신하는 국민도 없고, 여론조사는 수치가 뭐 20%다 30%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수치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흐름은 3월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흐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내려가는 흐름이니까 우리가 정부나 당이 분발해서 국민들이 지지도를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네. 대통령께서 직접 무슨 뭐 객관적이고 뭐 과학적이고 뭐 이거 여론조사를 무슨 전문가 설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 대통령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가 네. 뭐 대통령이 저런 걸 다 이야기하냐고. 지지율이 좋을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죠. 당연히 안 하겠죠, 그야. 그러나 네. 지지율이 좋든 나쁘든 네. 여론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는 대통령으로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고 그건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 참모들이 잘못한 겁니까? 그 뭐 참모들이 네. 참모들이 나와서 네. 뭐 대변인이라든 홍보수석이 뭐 기자들인데 브리핑할 때 사실 여론조사 이게 말이 되냐 뭐 어떤 건 30% 어떤 건 20%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몰라도 네. 대통령이 회의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난 듣도 보도 못한 처음이고 네. 저도 뭐 대통령 모시고 있어봤지만은 저런 이야기는 안 하지요. 안 하고. 왜 이러면 대통령 여론조사까지 직접 언급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뭐 지지도가 자꾸 내려가니까 그 내려가는 걸 갖고 또 주변에서 뭐 말을 많이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본인 나는 열심히 잘하는데 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갔냐 이게 뭐 과학적이냐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러나 이게 대통령 생각에 내가 잘한다는 것하고 네. 국민들이 보는 눈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한일 회담 있잖아요. 네. 그 잘했다고 볼 수도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러고 또 대통령 지지자들도 그러고 네. 많은 뭐 어른들도 그러고 참 윤 대통령 오랜만에 참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걸 비판하는 사람은 회담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존감을 상했다. 아니 우리가 일본 간의 관계는 터야 되고 윤 대통령 방법도 좋긴 한데 그러나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한 번은 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없이 너무 굴욕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또 그 결과가 회담 이후에 일본이 계속 독도 문제라든지 네. 교과서 문제라든지 계속 치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국민이 자존감을 건드렸기 때문에 네.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거든. 뭐 대통령이 특별히 못했다 뭐 이런 것보다가 대응을 잘 못했다 한일 관계. 그러잖아요. 네. 이번에 미국 도청 문제도 그러잖아요. CIA 도청하는 거야. 뭐 세계 만반 CIA 도청하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 뭐 직업이 일조인데 뭐 그 뭐라 그러겠어요. 뭐 하긴 하는데 겉으로는 뭐 겉으로는 그래도 네. 속으로는 뭐 전화해서 자기들끼리 뭐 담당자들끼리 양국 간에 그 없었던 걸로 합시다. 뭐 모른 체 합시다. 이렇게 막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대외 우리 주권 국가잖아요. 네. 주권 국가 자존심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도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도청했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다. 네. 책임자 우리가 문책도 요구하고 엄중하게 하야겠다. 네. 뭐 이렇게 해줘야 국민들이 그래도 그래 맞아 미국이 도청을 그래 하면 되냐 뭐 이렇게 좀 시원하게 느낄 것 아닙니까? 근데 도청한 미국은 도청했다고 뭐 이래 나가는데 도청 당한 나라는 지뢰 뭐 미국이 상당수가 위조됐다 그러고 미국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뭐 이건 뭐 위조를 했다는 둥 뭐 악의가 아니라는 둥 뭐 온갖 이야기 다 하니까 그런 것이 국민들이 자존심을 건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외교 문제가 지지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부정평가에서 제일 높은 게 제일 외교 높은 문제예요. 외교 문제잖아요. 예. 또 긍정평가도 뭐 높은 게 높기는, 외교 문제인데 예. 그거는 아까 전자 이야기했듯이 잘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러나 나라 전체로 봐서는 도청 문제는 주권 국가인데 자존감을 살려놓고 네. 그러나 뭐 한미 간에
자기네들 관계자들끼리 라인에서는 피차 없던 걸로 하자든지 이건 자기네들끼리 할 수가 있겠지. 또 이때까지 미국이 도청해갖고 그게 문제가 돼서 시끄러웠던 나라가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왜냐? CIA 그래가 도청하니까 문제는 도청한다는 걸 생각하고 대비를 잘해야 된다. 이게 문제지.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 문단속을 잘해야 되는 거지. 뭐 그야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부정평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 뭐 특별히 뭐 외교를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진짜 상임 고문님의 조언을 예. 정부와 여당이 좀 새겨들어야 되겠다. 좀 내 이야기는 들었으면 좋은데 내 이야기를 그러면 뭐 듣다고도 안 듣는 것 같아 이제. 그래. 들으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 예, 좀 들어야지. 아니 내가 이런 쓴소리를 안 하려 그러면 사행 고문 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요. 그래 당에 사행 고문이라고 이름 올렸으면 당에 좀 제대로 가고 국민들에게 좀 좋은 이미지 주고 그래야 나도 의미가 있지. 저 맨날 안 되는 집구석에 사행 고문이라고 앉아 있으면 그게 나도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내 아니 말 근데 좀 들었으면 대통령이 좋겠어. 이렇게 직접 여론조사 언급을 했는데 이번 주 조사 좀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봐야 되지만 미국 갔다 와봐야 알지. 미국 갔다 와서 4월 말에 조사가 그게 진짜 계속 안 올라가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고. 레임덕 얘기가 나와요. 조기 레임덕까지는 아니겠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레임덕까지는 아니고. 그러나 이제 또 미국 갔다 와서 여론조사 몇 프로 올라갔다 그래서 또 기고만장할 것도 아니고 외국 순방하고 나면 원래는 올라갔으니까 이 정권 들어서 외국 순방하고 나서 지지가 떨어진 건 그건 참 이외의 경우예요. 전에는 전직 대통령들은요 외국 갔다 오면 다 올라가요. 떨어졌던 조사서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 이 정권 갔다 오면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미국 갔다 와서 좀 단디, 우리말로 좀 단디해갖고 좀 올라가도록 하는데 좋겠다. 그러나 올라가든 내려가든 대통령 여론조사를 직접 언급하는 거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TK 소위 그 국민의힘 내부의 집토끼라고 하는데 그 TK 지역에서조차도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이게 진짜 위험한 시그널이다 이런. 이거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 공화당 정권 이래 TK가 여당화 되어버렸는데 원래 TK란 데가 야당 도시였어요. 야도였죠. 야도.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구에는요. 거의 야당 의원들이 제일 많이 났어요. 민주당의 옛날 우리 선배들 유명한 국회의원들 중에 뭐 조재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호남 출신인데 다 대구에서 당선됐거든. 그러니까 대구랜다 원래 야도였기 때문에 4.19 혁명의 진원제가 2.28 학생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원래 야당 도시였어요. 대구라는 데가.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원래 야성이 강해요. 대구 경북 사람들이 원래. 그러니까 뭐 나도 저 경북 사람이니까 내가 뭐 내 고향 이야기해서 뭐 흉될 건 없는데 좀 말하자면 좀 삐딱해요. 그런 게 많아요 좀. 뭐 남 말 좀 잘 안 듣고. 뭐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5.16 나고 군사정권 나고 박정희 정권 들어서면서 계속 대구가 정치의 주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당화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TK 기본 정서에는 야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확 올라가고 잘 못한다 그러면 사정없이 내려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사정없이 내려가는 게 TK 정서예요. 그걸 윤석열 정부가 잘 모르는 윤석열 정부는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TK라는 데가 뭐 선문시장에 4번 가고 몇 번 자주 간다고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 동네는. 그 동네는 뭐 자주 간다고 실력으로 좀 보여줘야 됩니다. 자주 가고 뭐 특히 뭐 잘해준다고 해서 올라가는 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정부 믿을만하다. 참 잘한다. 윤석열 정부를 뽑기를 잘했다. 이런 믿음을 줘야 TK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조금만 잘못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파장이 커요. 사정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사정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K 정서라는 거는 정치를 잘할 생각을 해야지 뭐 자주 찾아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지난번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시장을 자기가 후원회장도 하고 나는 누구 쉽게 공천하고 그랬잖아요.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구 정서로 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으니까 뭐 본인이 영상도 올리고 지지한다고 네. 그랬죠. 아주 특별하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사정없이 표가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TK구나. TK라니까요. 똑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똑바로 알아야지. 예. 되게 내가 뭐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뭐 그렇게 정드는데 뭐 안 나오냐 이건 소용. 정치의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올라간다. 예. 이거 진짜 새겨들어야 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이 의혹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다. 2008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사건. 그때도 있었죠. 이때로 돌아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혹시 그 전에는요. 네. 2008년 뭐 하여튼 그 전에는 여든 야든 전당대회 하면 그런 돈 봉투들이 돌았어요. 다 당협위원장들에게도 뭐 그 이제 이러잖아요. 전당대회를 하면 그때는 당원들을 차를 싣고 서울로 올라와야 되니까 버스로 그러니까 버스 대절비가 있잖아요. 또 버스 타고 올라오면 중간에 점심 먹어야죠. 내려갈 때 저녁 먹어야죠.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들이 그 경비를 줬어요. 주고 그게 뭐 꼭 관련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대개 그게 뭐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또 전당대회 하는데 위원장들이 자기 돈으로 써야 되는데 대개 이제 후보들이 돈을 좀 주고 이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예전에. 예전에. 그게 이제 박희태 대표 때 돈봉투 사건 터지고 그 이후부터는 그게 잘 없어졌죠. 뭐 뒤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 풍토가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 이번에 이건 아주 이외의 일이에요. 아주 이외. 지구당 위원장들인데 국회의원들인데 뭐 핵심적인 사람들에게 뭐 50만 원 줬다, 30만 원 줬다, 뭐 이렇게 300만 원 줬다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 일부 사람들은 300만 원 그게 뭐 도의냐 그 뭐 차비하고 식사하면 없어지는데 기름값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3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전당대회에서 표를 준다고 하는 건 매표회잖아요. 표를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시각 자체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 지금은 안 그래잖아요. 더구나 민주당이라는 데가 그 민주당이 주류가 되게 운동권 출신들이잖아요. 운동권이라고 하는 게 도덕성의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군사정권대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해도 안기부 직원들이나 검찰들이나 치안본부 대공부실 요원들이 그렇게 고문하고 그래도 우리를 존경했거든. 그래도 고문하면서도 그렇죠. 왜? 우리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사정없이 그게 무너진 것 아닙니까? 송영길 대표가 0.몇 프로 차로 당선됐는데 그게 돈 그렇게 안 뿌렸으면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은 저대로 본다면 구제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전 당 해체하고 새로 창당해야 되고 그런 정신으로 이번에 아주 뿌리를 뽑아야지. 그건 민주당의 뿌리 뽑는 게 아니라 그건 한국 정치사에 현대 정당사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당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잘못한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근데 이건 꼭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짧게라도 꼭 여쭤봐야 될 것. 제3지대. 지금 어제 금태섭 의원이 뭐 그 수도권에서 30석 가능한 신당 창당 얘기를 했고 거기 김종인 위원장 같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 가능성.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다 뭐 한심하니까 그 뭐 다 국민들이 솔직하게 지지도를 못 받잖아요. 여론조사 맨날 30% 내외잖아요. 그건 자기네들 골투 지지자들이니까. 그거 갖고는 뭐 정당이 선거하기 어려우시니까 뭐 무당치 20%가 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현재 정치 환경으로 봐서는 제3당이 출연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려면 제3당을 추진할 리더들이 정말로 국민적 관심이 있고 국민적 존경이 받는 저런 분들이 새롭게 당을 내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모여야 당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그냥 뭐 정치 경험이 없고 깨끗하다 참신하다 요래 갖고는 선거에 표가 안 나오죠. 우리 국민들 볼 때. 금태섭 의원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금태섭 의원도 훌륭하긴 하지. 좋긴 하지만은 금태섭 의원 혼자 갖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새로운 기운이 모여져야 가능하지. 새로운 기운이 모여지는데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국민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저런 분들이 정치를 하면 진짜 잘하겠다. 네. 이런 기대를 거는 분들이 모여야지 네. 그냥 젊은 사람들이 깨끗하다고 해서 모여갖고는 정당 꾸릴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선거에 들어가면 표가 잘 안 나오죠. 아, 그렇군요. 역시 뭐 아주 그냥 촌철살인으로 훌륭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과정이 생중계가 됐다는 건데 우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 10대들의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이 청소년의 이 어떤 그런 선택 말고 그 안에 있는 몇 가지를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 청소년을 여기까지 올라가게 한 다른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 죽음을 막을 수 없었느냐. 그러니까 신고가 되고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때 밑에 어떤 안전장치, 에어매트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핵심적으로 SNS에서 이런 형태의 혹시라도 일종의 유도범죄, 유발범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냐.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생방송 이거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뭐 라이브 생방송 자체는 이제 어차피 서버가 바깥에 있고 그럼 중간에 차단을 하긴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사회에서야 당연히 뭐 차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요. 다만 모니터링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 예방센터라든가 다양한 어떤 이런 관련된 어떤 반민 반관 어떤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이게 실시간 모니터링이 돼서 이런 게 됐다고 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분명히 한 어떤 누리꾼이 이거를 신고를 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는데 그 시간이 뭐 12분, 20분 이렇게 돼 갖고 대처가 좀 시간이 늦은 거 아니냐. 말하자면 출동 시간 그리고 에어매트 까는 시간 그리고 리스크 요원 말하자면 네고시에이터라고 하니까 완전 이제 협상 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출동하는 시간 자체가 늦었다. 전반적으로 강남의 교통 상황을 고려해도 12분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학생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어떤 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의 디스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여기에서 알게 돼가지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모의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남성은 무서워서 도망갔다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다른 범죄 가능성은 혹시 없는 걸까요? 이 남성은 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주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자살을 유도하면서 본인은 그 상황을 찍고 그것을 유통시키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주빈의 이 성착 지방과 비슷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하자 해서 그 현장으로 데리고 온 후에 정작 그걸 유발한 사람은 빠지고 그러면 그 피해자 아닙니까 이 학생은.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식상은 극단의 선택인데 거기까지 오는 과정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극단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빠진 거지 이전에 다른 어떤 건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본인 주장이고 제가 판단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 분명히 이것은 이런 극단 선택을 유도하는 부분에서의 것도 경찰은 충분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크게 두 가지 날 수 있죠. 이것 자체가 하나의 범죄. 예를 들면은 10대 후반의 청소년의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것을 사회적으로 감싸주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적 요소가 이들을 이런 방향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극하는 요소. 네. 그리고 그것이 생방송 라이브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주변에서 부추기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랜덤 채팅이라든가 게임 채팅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이트로 유도를 한 다음에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뭔가 이제 북돋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네. 계속 말하자면 이제 해라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건가요? 하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라는 쪽으로 넘어가니까 실제로 이 청소년이 어느 정도의 심리 상태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거기까지는 아니고 단순한 스트레스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청소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긍정적인 어떤 형태로 끌어주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끌어갔고 여기로까지 된 것이 아닐까. 특히 이 DC 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는 너무 악명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데인가요? 말하자면 이거는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일부라고 하지만 저는 일부는 아니라고 같은데요. 네. 정서적으로 취약한 어떤 여성들 아니면은 청소년들을 얘한테 그런 채팅을 통해 접근을 한 다음에 일종의 이런 형태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성적인 사이버 성 희롱도 하고 아이고. 성추행도 하면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또 요구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2019년에는 고양이 학대 후에 그 인증 사진을 여기다 올려갖고 이 갤러리예요. 예. 그래서 동물 자유연대로부터 고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폐쇄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자체 DC 인사이드 거기 자체를 폐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요 카페, 요 그러니까 갤러리. 그 부분만은 안 되는. 그렇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름을 바꿀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러리인데 네. 이름을 갤러리 2나 3로 바꿀 겁니다. 그 의미가 없죠. 그렇구나.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그 자체로 자살 방조죄 이런 게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법 252조에 의해서 네. 어떤 교사나 방조에서 극단의 선택에 이르게 할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이것도 이 자살 방조죄도 성립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더 큰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을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녹화를 해서 일종의 자기들끼리 네. 공유하거나 팔거나 다크웹을 통해서 네. 사실은 이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범죄의 그렇죠. 현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유통시키는 은밀한 사이트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데가 이런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유도한 후에 네. 그 과정을 찍어서 그걸 동영상으로 판매하는 거죠. 너무 아주 극악한. 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씀이십니까? 우리나라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이니까. 그렇죠. 예, 다크웹 공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한 청소년의 그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쪽으로 유발시키고 유도하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 혹은 사람들의 집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오늘 경향신문에 난 내용도 그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커뮤니티 사이트라든가 SNS를 통해서 당시에 있었던 이 라이브 방송 영상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청소년들이 이걸 또 보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유포도 범죄입니다. 유포도 범죄고요. 예. 이걸 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조주빈의 그 엠번방 사건 때도 네. 마찬가지로 외국의 서버가 있는 이런 형태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모니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단번에 할 수 없다. 실시간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모니터 요원들이 계속 이걸 좀 근데 보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특정한 형태의 성착취 영상 정도만 지금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데가 너무 많다고 볼 수는 있지만요. 뭐 말하자면 텔레그램의 특정한 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이트 같은 데가 문제가 되면 그 사람들이 폭파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데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꾸준히 노력을 가지고 추적을 하는 전문 요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찰에 그런 요원들이
많지 않을까요? 이게 문제는 뭐냐?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네. 수사를 하는 데지 모니터링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경찰은 다 하면 되겠다는, 경찰은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데지만 네. 혐의점까지 가는 과정이 문제죠. 이거 뭐 정부 대책이 별도의 대책이 좀 필요한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N번방 사건 때, 네. 그 조주빈 N번방 사건 때 정부 대책으로서 이것을 여가부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도 뭐 한창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 예산이 뭐 몇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삭제 예산, 그 성착취물 삭제 네. 부분도 30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됐고, 이거는 그것과 포함해서 실시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 결국은 이 사건과 N번방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아, 걱정입니다. 진짜 이 정치가 이런 데서 좀 해법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예산도 좀 쓰고요. 이런 거 하라고 우리가 또 세금도 걷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걱정입니다.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17일 오전 10시 30분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학교 안에서 그 흉기난동을 벌인 뒤에 스스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 이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남학생과 이 피해 여학생이, 물론 이 피해 여학생은 다행히 어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은 아마 저 특정한 위험한 부위를 찔린 것 같습니다. 근데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이 가해자죠. 뭐 과도를 준비해 갔다는 얘기까지 있고, 그래서 뭔가 다툼을 학교에서 있는 과정이 있었나 본데요. 거기서 이제 흉기를 휘두르면서 여학생이 다치고, 그 과정에서 이 가해자는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 그 사라진 데 그 맞은편 건물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는 뭐냐? 물론 이게 이제 계획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과도를 가져간 건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뭐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형태 극단적 선택의 영상이 사이버에 도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자살 유발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많이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이 아이의 어떤 선택지가 거기로 모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상담한다든가 부모님과 뭘 한다든 이런 형태의 선택지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극단적으로 바로 가는. 이게 청소년들, 중반기 청소년들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네. 급격한 심리의 변화가. 그러니까요. 그것이 잘 안 된 부분 같습니다. 특히 강남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연달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이게 국민들의 우려가 더 커지는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어떤 긍정의 에너지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일종의 사회성과 폭력성을 줄이고 스스로 이것을 어떤 좀 줄일 수 있는 형태의 교육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개인한테만 책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네. 사회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 좀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특히 어른의 책임이 큽니다. 좀 더 아이들이 살만한 행복한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본부 함께 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장윤선이었고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